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9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려서 뉴스를 못 읽어서 좀 다른 컨텐츠를 하나 올렸죠. 죄송합니다. 자, 요새 뭐 나오는 기사들이 또 추가적으로 9월 21일 나올 대책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라 카더라 가능성 얘기들이라서 나중에 한꺼번에 나오면 그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넘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네. 자, 오늘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 관련된 동향 지표들 이런 거 하는 업체가 크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국민은행이고 하나는 감정원인데요. 근데 그래서 주로 이제 무슨 부동산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또는 이제 이 자료들 데이터들을 보시는 분들이 이 감정원 자료들 갖다 소개하시는 경우도 있고 국민은행 자료를 소개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부동산 114라든가 아니면 뭐 직방이라든가 다른 부동산 정보 업체에서도 이 정보를 재가공해서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보면 요 감정원 쪽이랑 국민은행 쪽이랑 뭐 시세를 나타내거나 하는 부분에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뭐 상반기 누적 상승률이라든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이런 등등도 보면 사실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전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아경제신문 기사인데 서울 전세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정원하고 국민은행이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감정원 쪽에서는 전세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쪽에서는 아니다. 전세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대요.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를 봤더니 감정원 쪽 자료를 보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충분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은행 쪽 자료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수급이 지금 100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전세 수급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갈 우려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자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쪽에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데 전세 가격 변동률도 한국감정원하고 국민은행 간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감정원 조사에서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0.38% 내린 반면에 국민은행에서는 오히려 0.5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라 그래서 통계 결과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기관의 통계 가치 차이가 있냐, 통계가 다르냐, 다른 해석이 나오느냐, 이거는 조사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민은행은 주택시장 동향을 전국 아파트 3만 327가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업소에서 조사한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데 비해서 한국감정원의 주간 시황은 전국 아파트 7,400가구를 대상으로 감정원 소속 정규직인 전문조사원이 조사를 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을 조사하는 이런 기준 자체가 중개업자들의 어떤 조사한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감정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은행이랑 다르게 전문 조사원들이 다니면서 조사한 내용들 어떤 원칙이 있겠죠. 이 내용에 따라서 조사하기 때문에 두 개가 조금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공인중개사 분들은 100%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이나 시장 분위기들에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더 받는 반면에 감정원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입김이랄까,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어느 정도 좀 약간 친화적인 그런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 반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기사에서는 일단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향을 저도 좀 느끼는 게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의 이상우 연구위원이 가끔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 지표를 제시해 주시는 걸 보면 그건 반박할 여지 없이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다 올랐죠.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주요 지역들 가격 오른 게 보이는데 누적 상승률을 보면요 감정원보다 KB 국민은행 쪽의 이 자료들이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변동성이 좀 더 크게 표시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그 왜 그렇게 나오느냐에 대한 이유도 기사에서 아무래도 감정원은 공기업 쪽이고 국민은행은 민간 쪽, 공인중개사 쪽의 얘기들이 오니까 이 조사되는 어떤 자료들 자체가 좀 더 이런 약간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두 업체가 이렇게 데이터 차이가 나면 사실 이 데이터를 해석해야 되는 사람들은 되게 혼란스럽겠죠. 진짜로 서울 이 전세시장, 아파트 전세시장이 공급 충분할까, 공급이 부족할까, 시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떨까 모르겠네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주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인근 지역에서는 조금 공급 부족에 대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까지는 아니지 않나. 사실 올해 서울의 입주 물량들이 주로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공급 충분 쪽이 맞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감이기 때문에 제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 최근 느끼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세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수요를 옥죄는, 전세를 움직이려고 했던 수요를 옥죄는 형태로 해서 전세 수요가 좀 감쇄하고 월세 수요로 전환되는 그런 과도기로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세제 혜택에 막차를 타자 이달 들어서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알아보고 있어요. 예, 알아보고 있는데 17일까지 9월 17일까지 강남구가 1050건 등록을 해서 전월에 3배 늘었다고 합니다. 양천구도 931건, 송파구도 777건. 이 이유는 종부세 인상, RHMS 가동 등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하는 등 이제 임대를 타이트하게 좀 죄겠다, 좀 봐가면서 과세하겠다, 등록 안 하더라도 과세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겠다라는 위기감. 앞으로 또 신규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에 또 어떤 페널티들, 이제까지 주어졌던 혜택들이 사라지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얼른 지금이라도 있을 때 등록하자라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분들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등록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9.13 대책에서도 보면 신규로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건 혜택이 이제 제한적으로 가겠지만 기존에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혜택이 갈 거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지금 주어진 혜택이라도 받아야겠다라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중 PB센터나 세무사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득실을 묻는 상담 요청이 되게 많은데, 이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늘고 양도세도 중과되기 때문에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유리해졌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앞으로 더 뭔가 뺏기기 전에, 더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좀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조중식 가연텍스 대표 세무사는 정부가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가동하면 미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해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더 등록하는 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임대차 정보 시스템 가동하면 미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소득 파악해가지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빨리 하자,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해요. 보면 막 2배, 3배 늘었다고 하고요. 이 재산, 재테크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진짜로 있는 동네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쪽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그런 흐름이다.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기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이번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카드를
짧은 기간 안에 다시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카드라고 생각하고, 리모델링이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계속 회자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리모델링 공부하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자, 리모델링 사업도 결국은 리모델링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하고 차이가 뭐냐면, 극단적인 차이가 뭐냐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요. 예. 집은 모든 법을 통해서 짓는 거지만 이제 절차는 어디에 따르냐?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의 절차를 따르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돼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법 절차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슷한 건물을 정비하는, 완전히 헐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일종의 대수선과 같은 이제 집을 이제 개보수, 크게 개보수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도 결국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집을 비우고 이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주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리모델링 사업할 때 이주비도 LTV를 적용을 해라. 재건축, 재개발과 똑같이 LTV 적용을 하라는 형태로 금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LTV 규제, 조정 대상 지역 이상,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상에서의 이 대출 규제가 이주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LTV 30%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 30% LTV 가지고는 이주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뭐 강남권에 이주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주비 지급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까지 막 전세자금 대출을 돌려가지고 해주거나, 아니면 뭐 후순위 상품들, 높은 금리의 후순위 상품들 등등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편법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주비 지급해오면서 이주를 해왔는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사업에도 똑같이 이주비 LTV 적용이 같은 기준으로 규정이 이 규제가 되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주비가 안 나오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 비율도 높고 다른데 좀 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반발 목소리가 있었나 본데, 이제 금융위에서는 해석을 아니다, 니들도 똑같은 아파트고 다를 거 없으니까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재개발, 재건축 주택과 마찬가지로 은행업 감독 규정, 별표 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그렇게 이주비를 줄여서 받아라 라고, 그러니까 이주비를 LTV 40% 이내, 30% 이내 이렇게 적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장 그래서 사업 자체가 지금 가고 있는 뭐 신정 쌍용 아파트, 그 다음에 내년 5월에 이주를 앞둔 이촌 현대맨션 주민들이 이 LTV가 제한되게 되면서 이제 이주비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생기면서 조금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게 LTV 40% 적용되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그냥 단순히 이사를 갈 수 있는 사람에서라면은 이제 전세로 옮겨서 이주를 하기보다는 월세, 반전세 이런 형태로 보증금 LTV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니까 그렇게밖에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또 동일하게 다 나타나네요. 시공사가 설립한 특수 목적 회사에서 이주비를 대여받는 방법도 있으나, 일종의 이주비 받고 남는 부분, 후순위 대출 받는 그런 경우죠. 이자율이 7%에서 8%에 달하기 때문에 높은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쓸 수 있어서 굉장히 허리가 휜다. 허리가 휜다. 이주비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이주비 측면에서는 주민들에게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 리모델링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이렇게 LTV
빡세게 적용해가지고 이주하기 어렵게끔 만드는 건 결국 늘어나는 사업비는 다 사업비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불필요한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풀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입주도 안 했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쏟아진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급매물이 쏟아지는 답 없는 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리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방하고 서울이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그런 예측들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양극화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읽었던 뉴스 보면 사실 광주 같은 경우는 뭐 10억을 눈에 앞두고 있다. 호가가 9억 넘고 8억 넘는 실거래들이 나오면서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모양새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 생각은 이 단순히 부동산 양극화, 그러니까 파리부동산 대책이 양극화를 초래할 거다. 지방은 죽고 서울만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광주라든가 대구의 사례들을 보면 어떤 반대되는 결과잖아요.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양극화도 어느 정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급이 많았던, 그러니까 지난 상승장에서 서울보다 앞서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런 지역들이 공급이 이제 뒤늦게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수급이 적절한 시점에 공급이 나오지 않고 좀 뒤늦게 후행하면서 나오면서 시장 상황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지역별 부동산 주기론을 더 신봉하는 편인데, 그런 흐름에서 이제 힘든 상황이 됐다. 예, 기사를 좀 보면 이래요. 자, 뭐 태영건설, 중소 중견건설사 5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남 창원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6년에 분양해서 내년 19년 6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분양 당시에 서울 못지않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거죠. 2146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19만 명이 청약해가지고 평균 경쟁률이 97대 1이었다는 얘기야. 당시에 이거 당첨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째졌겠죠. 2016년 같은 경우 서울도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2016년 분양했던 당시에 서울에, 제가 기억하기에 2016년에 서울 뭐 흑석 그 아크로리바임은 좀 더 뜨거웠지만 그 전에 분양했었던 롯데캐슬 롯데캐슬 에듀표 이런 애들 같은 경우 경쟁률 한 자리였거든요. 뭐 9대1, 16대1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뜨겁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97대1이면 오히려 지금 서울 그 당시보다 더 뜨거웠던 거죠. 59제곱미터 타입은 306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입주를 앞둔 1년 앞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정반대라서 인터넷 부동산 카페마다 마이너스 피 급매물 거래 알림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초기에 웃돈 주고 분양권 산 사람들은 큰 손해를 봤다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하는데, 자, 이 시장이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서울하고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미분양 이렇게 있고 또는 이제 미분양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입주하면서 가격이 빠져가지고, 저는 사실 지난 하락장, 서울 수도권의 하락장에서 이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이 상승장의 끝물에 가면 분양이 잘 안 되고 미분양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분양 촉진을 하기 위해서 뭐 분양 대금 중에서 계약금을 5%만 내게끔 한다든가, 또는 계약금 정액제라 그래서 계약금 몇 천만 원만 내면 분양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입주할 때 내세요. 중도금 대출 많이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꾸역꾸역 밀어내면서 가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입주할 때 가서 보면 분양 시점보다 가격이 20%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10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뭐 10억이면 사실 되게 큰 돈이죠. 예를 들자면 10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할 때 가니까 시세가 8억이 된 거예요. 계약금 5천만 원 밀어넣어서 입주할 때 9억 5천만 원을 중도금하고 잔금으로 내야 되는데 시세가 그걸 9억 5천을 밀어넣어서 받을 수 있는 집이 8억 가치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9억 계약금 포기하고 옆에 8억짜리를 사는 게 더 싼 그런 구조가 되면서 일종의 모럴 해저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 심리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도 못하고 차라리 계약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난리가 나죠.
지금 일단 여기 기사에서 제시된 사례가 그런 사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 지금 가격이 심각하게 빠졌는지 어찌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시장은 더 그렇게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뭐 재산세를 늘린다거나 보유세를 늘린다거나 하게 되면 금리를 올린다거나 하게 되면 사실 서울 지금 뜨거운 서울에만 그 약효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지방 시장에도 약효가 갈 거기 때문에 더 시장이 얼어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봐 정부도 사실 되게 걱정스럽겠죠.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방 경제를 활성해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지방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게 뭐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안 하려 그랬나요? 혁신도시 옮기고 지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썼지만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저는 좀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예. 뭐 그럼 지난 몇 년은 지방이 활성화돼 있어서 지방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었나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량이 되게 많았다가 줄었다가 시장이 먼저 앞서갔다가 이제 이 정도 올랐으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하고,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들 지역에서 분양해봐야 분양도 잘 안 될 거고, 이제 업자들이 가서 집 안 짓겠죠. 그럼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그 이후부터 지금 안 팔리고 있던 물건들 슬슬 가격 많이 빠진 상태에서 또 팔리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바닥 찍으면 또, 이제 내릴 만큼 내렸다는 인식 생기면 또 다시 움직이고, 그렇게 돌고 도는 게 부동산 시장의 숙명인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여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뭔가 또 정부는 대책을 내겠죠. 서울도 부동산 시장 안 좋을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뭔가를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또 그 전으로 가면 미분양 대책 한다고, 미분양 아파트 받으시면 양도세 면제해드립니다 하면서 제발 좀 와서 서울 사람들 지방에 있는 집들은 받으셔도 다주택 중과 안 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와서 돈 있으면 와서 사주세요. 이런 대책 저는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건설회사들 무너지니까. 이 분양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입주할 때 가서 입주 포기하고 만세 부르는 물건들 나오면 다 미분양으로 다시 나오는 거고, 건설회사들은 이미 돈 지어서 집 졌는데 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다 만세 부르고 계약 포기하고 나자빠지면 그걸 받아줄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외부에서 결국 실수요자들이 가서 받아주든, 건설회사들이 안 무너지려면 그런 걸 이제 또 책임져 줘야 되는 다른 수요층이 필요한데, 그 수요층을 정부가 해주진 못하잖아요. 세금 갖고 와서 정부가 이 미분양 난 집 사줘가지고 뭐 집 세주고 그렇게는 하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민간의 도움을 요청할 건데 돈 갖고 있는 사람들 요청하겠죠. 할 수 있는 방법,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와서 미분양 받아주시면 양도세 면제해 드릴게요. 제발 와서 좀 사주세요. 그런 식으로 민간의 손을 내미는 대책이 나오겠죠. 자, 추가 대책들, 뜨거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대책들도 계속 봐야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침체되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어떤 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또 살리기 위한 대책들 내놓고 하긴 할 건데요. 그 과정에서도 또 저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기사들 간혹 보인다고 하면 이런 거 있네요 하면서 저도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뭐 재개발 구역 해제, 다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해야 된다, 어떤 이런 주제에 이런 요지의 기사들 하나 더 읽어볼까 하다가 조금 기사 내용도 많고 부동산 뉴스 좀 늘어지는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자, 오늘 뭐 요 정도 읽고 내일 다시 다른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그리고 아직 부동산 TV 구독하기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